안녕하세요. 어떻게 잘 지내셨을까요? 저는 카메라 앞에 딱 서니까 머리카락이 제일 먼저 보이더라고요. 머리가 진짜 많이 자랐구나 싶어서 참 머리카락이 자란 만큼 오랜 시간이 지난 거니까 시간이 이렇게나 많이 흘렀군 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특히나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막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은데 그러면 또 영상이 길어지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 할 이야기만 하고 후다닥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첫 시간이니까 영상의 목적을 이야기를 해봐야 할 텐데요. 제가 생각보다 이 영상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나무 위키는 기본으로 정독을 했고, 애니어그램 관련된 책도 구입을 해서 읽어봤고, 그리고 유튜브 영상들도 웬만한 것은 다 찾아서 시청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전에 성격 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는 사실 저도 할 말이 있었어요. 나도 전공자니까, 나 간호사니까 나 이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조금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아는 지식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애니어그램이라는 것은 사실 제 전공하고는 아예 관련이 없는 분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조심스럽더라고요. 내가 이거를 말할 때 함부로 잘못된 정보를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좀 잘 준비해서 말씀을 드려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찍는 목적이 조금 저를 더 잘 이해하고자, 그리고 저와 비슷한 사람들과 좀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지, 제가 누구를 가르친다거나 혹은 내가 옳아 이런 식으로 주장하려고 올리는 영상이 아니라는 것을 한번 더 말씀드리고 이렇게 주의사항을 전달드리고 영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애니어그램은 사실 제가 좀 신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검사를 할 때마다 다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읽어봐도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남들도 다 이런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 완전 나다라는 생각이 안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애니어그램을 사실 신뢰하지는 않았었는데 이 설명을 읽어보고 오히려 좀 확신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6W5라는 유형은 제가 3번인가 4번 그 성격 검사를 했을 때 나온 유형이거든요. 저는 그 전까지는 사실 맨 처음에 검사 결과로 나왔던 1W9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막 4W5였나? 4W5도 나오고 그 다음에 4W5 아닌 것 같은데 해가지고 한 번 더 검사를 했는데 6W5가 나온 거예요. 다시 1W9가 나온 것도 아니고 다시 4W5가 나온 것도 아니고 또 엉뚱땡뚱한 다른 유형이 나와버리니까 진짜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그 마지막 유형은 제가 유료로 검사를 한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무료로 검사하니까 정확하지도 않은 것 같고 해서 차라리 그냥 돈 내고 제대로 된 검사를 해보자 해가지고 나온 결과였는데 이 결과를 읽어보니까 정말 유레카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로 왜 내 얘기를 여기다가 적어놨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정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에 꽂히면 파는 걸 되게 좋아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막 알아봤더니 이 애니어그램 검사는 처음 검사했을 때 첫 번째에서 자기의 유형이 나오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애니어그램 검사를 했을 때 처음으로 나오는 유형은 보통 자기의 가면 유형인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자기의 가면인 모습이 먼저 나온다. 저는 제 가면이 1W9였던 거죠. 1W9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완벽주의자예요. 틀리는 걸 너무 싫어하는 거죠. 규칙에 얽매여 있는 것을 좋아하고 거기에서 안정을 찾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또 가지고 있으니까 1W9가 어느 면에서는 맞다고 느꼈고, 다만 혹하지는 않았던 게 좀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맞는 부분이 있었던 만큼 다른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좀 확신이 생기지는 않았던 거였고, 제가 절 이해해 가면서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이런 부족함이 있구나, 이런 것을 좀 많이 배웠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애니어그램 검사를 하니까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확실한 나의 애니어그램 유형을 찾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만약에 애니어그램 제가 무료 검사하는 주소를 더보기란에 넣어 놓을 텐데
이 영상을 보고 나도 애니어그램 검사해볼까 하시는 분들이 검사를 했는데 뭔가 아닌 것 같은 결과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검사를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너무 기죽거나 속상해하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제가 1번부터 9번까지의 유형을 좀 간단하게 간략하게 소개를 할 거거든요. 그런 소개를 듣고 다시 검사를 해보면 진짜 이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내면의 아이가 대답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천천히 검사하면서 나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저처럼 유레카하는 순간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검사가 생각보다 항목이 많아요. 한 130개였나? 160개였나? 항목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야 하기 때문에 좀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좀 여유를 가지고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제가 여기서 설명드릴 내용은 그 검사를 했더니 나왔던 결과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6W5 유형이 유료 검사를 해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무료 검사 결과를 왜 적었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예리한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네요. 그 이유는 제가 혹시라도 이 영상을 찍어야 하는데 또 잘못된 내용을 전달하면 안 되니까 또 확신이 필요한 마음에 무료 검사,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검사니까 괜찮은 검사인지 그래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검사도 추가로 제가 진행을 해봤고 그 검사에서도 6W5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린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W5 유형을 설명하자면 충실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내용이 아마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을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매끄럽게 들리지 않는데 제가 먼저 적혀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추가로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충실가는 안전을 추구하는 유형이에요. 6번 유형의 사람들은 신뢰할 수 있고 근면하며 책임감이 강하다. 그러나 자신을 방어하려는 것 때문에 종잡을 수 없을 때가 있으며 불안이 많다. 이들은 조심성이 많고 우유부단하다. 하지만 6번 유형의 어떤 사람들은 당돌하고 반항적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또한 불안의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당돌하고 반항적으로 행동해서 굉장히 당당해 보이지만 사실은 나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두려움에 직면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난 것이라는 걸 알면 좋을 것 같고요. 이들의 전형적인 문제는 의심이다. 건강한 6번 유형들은 최상의 상태에서 내면이 안정되어 있고 자신감이 있으며 독립적이어서 힘없는 사람들을 용기 있게 도와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 설명은 그렇고 여기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었던 어린 시절에 들은 말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양육자의 영향이 굉장히 컸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양육자가 제 어렸을 때, 저 같은 유형이 어렸을 때 이런 말을 자주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너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이런 성격을 형성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을 신뢰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신뢰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다라는 것을 양육자에게로부터 들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피드백을 들었겠죠. 내가 혼자 스스로 뭘 하고 싶은 나이가 있잖아요. 뭐 5살, 6살, 7살 때는 내가 할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 하고 싶은 순간이 있었을 텐데 이럴 때 부정적인 피드백을 자주 받았다는 거죠.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엄마가 하라는 대로 했어야지. 이런 식으로 내가 혼자 스스로 뭘 하려고 했을 때 우와 잘했어요. 그렇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기보다는 부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아서 이런 성격을 형성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고, 이와 반대로 어린 시절에 받았으면 좋았을 메시지는 너는 신뢰받고 있다. 그러니까 좀 해석이 매끄럽지 않은데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나를 믿어주는 말, 나는 너를 믿어, 너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위험 신호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항목에서는 무엇을 설명하는 거냐면 나의 이런 옳지 않은 행동이 어떤 신호로 인해 발생하느냐?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빨간불이 딱 켜지는 순간이 언제이냐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의 행동이 스스로의 안정을 위협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을 때. 그러니까 6번 유형은 자기를 신뢰하지 않거든요. 자기의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멍청한 짓 할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괜히 내가 혼자 하겠다고 일 버려가지고 망할까 봐.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이런 실패의 두려움이 위험신호로 이렇게 빨간불이 딱 켜진다는 거죠, 머릿속에. 그리고 자신을 타인으로부터 방어하는 방법이 또 흥미로운데, 불평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얼마나 충실한지를 시험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방어하는 거죠. 상처받고 싶지 않으니까. 이 부분이 왜 흥미로웠냐면, 이렇게 상대방을 시험하는 의도가 의심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의심이 되니까 그걸 증명해봐. 너가 나한테 정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인지 증명을 하기 위해서 시험대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불평불만을 늘어놓아도 너는 그 전처럼 나에게 잘 대해줄 거야? 이런 식으로 시험을 하는 나쁜 방어 전략을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근본적인 욕망과 욕망의 왜곡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이 조금 어려워요. 항목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쉽거든요. 안전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6번은 외부에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 많고 그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겁을 먹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난 안전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잘못 왜곡이 되냐면 확신에 대한 집착으로 왜곡이 되는 거예요. 안전은,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내 건강, 내 몸이 안전하기를 바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확신에 대한 집착은 내 생각에 대한 안정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내 생각에 확신이 없으면 불안해요. 그래서 내 생각에 확신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6번이 행동을 하냐면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요. 유능한 인간을 찾아요. 내가 믿을 만한 어떤 전문가라든지 어떤 한 분야에서 인정받은 대단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영상을 찍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계기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의 제 상황과 너무나 완벽하게 부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시를 쓰고 있잖아요. 선생님께서 조언해 주신 대로 저의 이런 부정적인 슬픔이나 분노 같은 감정을 시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요즘에 시를 쓰고 있는데, 처음에는 되게 좋았어요. 저는 제 시가 마음에 들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머릿속에서 좀 흐릿하게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확실하게 글로, 내 눈에 보이는 글로 적어 놓은 것이 시이기 때문에 맞아. 내 생각이 이랬었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여기 적혀 있네? 라는 마음이 들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여러 번 읽어볼 정도로 저는 제 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거든요. 여기서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불안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불안이었냐면, 나는 내 시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내 시가 별로일 수도 있잖아요. 어떤 시의 형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문학적으로 완성도가 뭐 부족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 시를 어떤 권위자들이 보았을 때 별로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시를 마음에 들어하는 내 생각이, 시를 잘 썼다고 느끼는 내 마음이 잘못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 확신을 얻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공모전에 제 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춘문예라고 들어보셨죠? 저도 공모전을 검색하다가 최근에
아, 신춘문예가 아직도 있어? 아직도 시인들이 이 방법으로 등단을 한단 말이야? 라는 것을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뭐 어디 이름난 공모전에 제가 응모를 한 것이 아니라 가장 빠른 마감 기한을 가진 신춘문예 공모전에 제가 공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상금을 원해서나 아니면은 시인으로 등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 작품을 제출한 게 아니라 인정을 받고 싶었어요. 그 신춘문예 평가를 시인분들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평가를 할 정도의 시인이면 그 분야의 권위자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분야의 권위자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인정을 받는다는 거는 너 잘해, 너 대단해, 우와 잘했어 이런 인정을 받고 싶은 게 아니라 나도 네 생각과 똑같아, 너 이상한 사람 아니야 라는 것을 인정을 받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공모전까지 제출을 했겠습니까? 그냥 불안해도 불안하네, 나는 잘 쓴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별로라 그러면 어떡하지? 그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불안을 끝내기 위해서 그냥 차라리 공모전에 내 작품을 보내서 등단하면 좋은 거고 떨어지면 그래 역시나 내 생각이 틀렸던 거구나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잖아요. 확신이 생기잖아요. 내가 옳든 그르든 결론이 지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버리자 하는 마음으로 충동적으로 응모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욕망의 왜곡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이 6번들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도움이나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이것도 꼭 6번 유형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런 두려움을 가졌던 적이 분명히 살면서 한 번은 있었을 거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저는 병원이라고 생각해요. 병원에서 여러분들이 입원을 했거나 아니면 보호자로 그 자리에 있을 때 의사 간호사들이 막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어요. 막 수액을 맞춰주고 막 열심히 자기들끼리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막 수술 동의서를 받고 이런 식으로 막 분주히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스러웠던 경험 분명히 하셨을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미지에서 오는 공포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두려움을 너무나 공감을 하기 때문에 보건실에 아이들이 와도, 그리고 제가 간호 실습을 했을 때에도 저는 말을 많이 하는 간호사였어요. 그래서 항상 목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나는 어디가 아프구나. 그래서 앞으로 어떤 치료를 받을 것이고, 어떤 간호를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무슨 검사를 받을 거구나. 이 검사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거구나. 라는 걸 알면 두렵지가 않아요. 공포가 사라지거든요. 이 내용도 우리 전공책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공포가 굉장히 기저에 깔려있는 사람들이 6번 유형이고, 그것 때문에 아마 제가 간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간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데에도 조금 이런 두려움이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6번 유형의 문제점이 뭐냐면 실패할까봐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기 이론 중에 성공 추구 동기라는 게 있고 실패 회피 동기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교육학에 나오는 이론인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학생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성공 추구 동기가 있는 사람은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나 이번에 10등 안에 들 거야. 나 시험 잘 봐가지고 1등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나 1등 해가지고 무슨 상 받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성공 추구 동기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저처럼 실패 회피 동기가 높은 사람들은 1등 하고 싶은 마음, 상 받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다만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그러니까 시험 사실 상대평가이긴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대입을 한다든가 이런 일정 수준의 점수를 넘어야 하는 상황에서 그 점수를 넘지 못하는, 그러니까 실패하는 상황을 두려워해서 그것이 동기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이제 실패 회피 동기가 높은 학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공 추구 동기가
높은 학생들은 내가 예를 들어서 자격증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럼 더 이상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아예 안 드는 건 아니지만 전보다 덜해요. 왜냐하면 성취를 했기 때문에 다른 것에 막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약간은 수그러들거든요. 그런데 실패 회피 동기가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것에 성공을 하잖아요. 성취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동기가 더 커집니다. 내가 이것도 할 수 있잖아. 그럼 다른 것도 도전해 볼까? 하는 식으로 동기 유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동기 이론에 비추어 봤을 때 실패 회피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로 인해서 오는 6번 유형의 문제가 뭐냐면 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타인을 의존하려고 합니다.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했듯이 내가 믿을 만한 어떤 전문가라든지 혹은 권위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딱 눈에 띄는 리더 있잖아요. 우와, 저 사람을 따르면 안전할 거야. 이런 믿음을 주는 사람을 계속해서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잘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 6번 유형을 이야기할 때 예시를 들었던 인물이 누구였냐면 김재규라는 사람이거든요. 김재규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에서 주인공으로 이제 모티브로 따온 인물이에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암살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자면 이 김재규라는 사람은 혁명을 일으키고자 했어요. 사실은 쿠데타지만 그 김재규라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는 정말 혁명인 거예요. 우리 국가를 위한 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리더인 박정희를 따라서 나의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그 혁명을 일으켰던 거죠. 그런데 막상 쿠데타가 성공을 한 후에 이 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 이후에는 막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이런 식으로 주색을 밝히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 김재규라는 사람이 아주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의 감정을 뭔가 이입을 해보자면. 왜냐하면 나는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이 사람을 너무 믿었단 말이죠. 이 리더를 위해서, 이 리더에게 목숨을 바쳐서 충성을 했는데 이 존경하는 리더와 내 마음의 소리 사이에서 많이 흔들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불안함, 그런 커지는 불안함을 결국에 이 사람은 극복을 한 거죠. 극복을 했다는 표현이 참 무섭기는 한데 어쨌든 사람을 죽인 거니까요. 이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 저는 그 영화를 보지 않았는데 그 영화에서 김재규가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총을 겨누면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각하를 혁명의 배신자로 처단합니다. 라는 말이었거든요. 그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믿는 리더에게, 자기가 믿는 집단에게 굉장히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군인이잖아요. 군인의 모습을 보이면서 정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인데 그러면서도 의심의 끈을 놓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외부는 위협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타인도 외부거든요. 너무나 사람을 좋아하고 이 사람들과 같이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언제 나를 배신하고 떠날지 모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의심이 확신이 된 순간 그 두려움에 직면하는 순간 이런 식으로 용감하게 행동하는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대단하다, 용감하다 라고 느낄 만한 행동을 보이는 유형이 6번 유형인 거죠. 그래서 6번이 굉장히 좀 멀리서 관망했을 때는 불안도 많고 되게 겁쟁이 같은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이와 다르게 역설적으로는 또 굉장히 용감한 모습을 보여주는 용감한 유형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형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건강한 유형이 되면, 건강한 6번이 되면 통합이 이루어지는데 이 통합이 되면 어떤 식의 변화가 이루어지냐면
두려움이 많고 비관적인 6번 유형이 건강한 9번 유형처럼 긍정적이고 편안해집니다. 9번 유형은 평화주의자거든요. 모든 세상이 다 아름답고 자연을 거닐면서 참 편안한 마음을 느끼는 그런 평화주의자를 이제 9번 유형인 평화주의자가 9번 유형인데, 이런 식으로 건강한 6번이 9번 유형의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참 웃긴 게 6번 유형이 불건강한 경우에는,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3번 유형의 모습을 보이거든요. 3번 유형은 뭐랄까, 워커홀릭을 떠올리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이 불안함을 내가 이겨내기 위해서 막 일에 빠져가지고 일 중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해소가 되면 오히려 게을러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숙제를 다 끝내놓고 가방 내팽겨치고 노는 학생들처럼 이런 게으른 모습을 보인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구나. 내 마음의 불안에 따라서 이 행동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숙제를 다 끝내면 당연히 가방 집어던지고 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불안이 워낙에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스타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일 전공 시험이 있어요. 그 성인 간호학 시험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성인 간호학 공부를 막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알 것 같은 기분이 들면, 사실 시험에 비유를 하는 게 살짝 안 맞기는 한데 숙제가 아니니까. 그런데 저는 성인 간호학 공부를 하면서 그 다다음 날 보는 시험인 아동 간호학 공부도 추가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불안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 간호학 끝나면 바로 열람실로 달려가 가지고 아동 간호학부터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성인 간호학 공부를 하면서 이미 다른 그 이후의 것까지 사서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불안, 그 걱정이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숙제가 끝날 기미를 보이지를 않는 거죠. 그런데 불안이 해소가 되고 통합이 되면 비로소 이 숙제를 끝내고 게으른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냐면, 자신을 신뢰하고 삶이 좋은 것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고, 이 세상은 이 위험만 도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점들도 굉장히 많아. 이런 식으로 세상을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비전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조건에서도 삶의 모든 문제를 헤쳐나갈 용기와 능력을 가진 것이 당신의 본성임을 기억하라. 이렇게 잠재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아직은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통합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기라는 항목을 제시를 해주는데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가슴 속에서 느껴지는 것을 따라가세요. 당신은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당신이 놓쳐버린 성장과 도전의 기회를 되짚어보세요. 왜 지나쳤나요? 당신 스스로를 신뢰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라 생각하는가요? 당신이 상식을 뛰어넘어서 도전했을 때를 기억해보세요. 강박적으로 무모한 도전을 했던 때가 아니라 자신을 더 성장시키려고 의도적인 노력을 했을 때를 말입니다. 결과는 어땠나요? 그때 당신은 무엇을 느꼈나요? 지금 당신의 삶에서 자신에 대한 의심이나 두려움 때문에 원하는 일을 주저하는 면이 있지 않나요?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기라는 항목을 저에게 제시를 했으니까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아마 저도 두려움에 직면했던 적이 꽤 있었을 것 같아요. 살면서 항상 회피만 하지는 않았을 거니까. 그리고 그렇게 이 세상이 회피만 하도록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가장 첫 번째로 떠올렸던 제 성취의 경험은 교직 이수자로 선발된 경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14학번인데 그 해에 수능을 잘 치지 못했어요. 그 해의 수능이 변명을 해보자면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대학에 이제 정시로 지원을 할 때 안전한
다양하게 하향 지원을 하는 추세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원했던 대학교에 바로 들어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대기 번호를 받았어요. 예비 번호를 받고 이제 추가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기가 죽어 있었겠어요. 내가 수능을 망쳐가지고 겨우겨우 이 학교에 들어왔는데 교직 이수를 하려면 적어도 성적을 잘 받고 웬만큼 성적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면접 점수도 있긴 하지만 면접 점수는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성적으로 상위 10% 안에 들어야지만 교직 이수자로 선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못할 것 같으니까 그냥 없는 것처럼 우리 학교에 교직 이수라는 제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학교 생활을 했어요. 저희 엄마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떨어지더라도 혹시 모르니까 신청해봐라, 교직이수 도전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제가 못할 것 같아서 그냥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을 바꿨던 계기가 뭐냐면 제가 14학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해 봄에 세월호 참사가 발생을 하거든요. 저는 그 날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날 또 하필 유독 날씨가 맑았어요. 정말 여행 가고 싶은 날씨였어요. 딱 봄 날씨였단 말이에요. 그 날씨를 기억하는 이유가 그날 오전 강의가 없었어요. 오후 강의만 있어서 딱 하늘이 예쁠 때 10시, 11시쯤 집을 나서서 학교로 걸어갔단 말이죠. 그리고 학교에 도착해서 강의를 들을 때에는 핸드폰을 이제 쉬는 시간에만 잠깐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그 뉴스 소식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냥 배가 침몰한다더라. 그래서 구조 작업을 한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얼핏 전원 구조를 했다더라라는 말도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한 7시, 8시쯤 강의가 끝나고 이제 핸드폰을 열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때 핸드폰을 딱 열었는데 전 다 전원 구조가 당연히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놓고 화면을 확인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 감정이 참 여러분들도 그랬겠지만 아주 복합적인 감정이 들었거든요. 특히나 저를 힘들게 했던 게 뭐냐면 아무것도 못했다는 것에 대한 자괴감이었어요. 의료인들이, 병원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구조를 하지 못했으니까.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조차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 간호사가 세계 최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의료 기술이 세계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의 병원 아주 잘 되어 있잖아요. 막 수십억짜리 최신 의료기기들을 가지고 운영을 한단 말이죠. 근데 한 번 써먹어 보지도 못하고 아이들을 보내버린 거예요. 그게 너무 화가 났어요. 저는 제 직업의 자부심이 엄청난 사람이거든요. 제 전공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제 세계관에서 가장 존경받아 마땅하고 훌륭한 직업은 간호사란 말이죠. 그랬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자괴감에 내가 이 공부를 왜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간호사 면허 따서 뭐 해? 이미 아이들은 돌아올 수 없게 되었는데. 그래서 정말 꼴도 보기 싫었어요. 간호학을 놓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내가 간호학을 포기한다고 해서 죽은 아이들이 살아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죠. 아이들을 위하는 길이 무엇일까? 근데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돕는 것이 먼저 간 아이들에게 빚을 갚는 일이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정치인이 돼가지고 막 정책을 만들어서 혁신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주어진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보건교사가 되는 것이더라고요.
아이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최전방에서 나는 아이들을 지키겠다라는 결심을 했고, 그래서 20살 때 처음으로 꿈을 꾸게 되었어요. 전 장래 희망도 없고 꿈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20살에 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정말 앞만 보고 달렸던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정말 그 1년 동안은. 그래서 임용시험에 합격했다는 그 통보보다 교직 이수자로 선발됐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더 기뻤고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만약 내 마음에 이렇게 꽉 박힐 만큼의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저는 겁이 나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회피했을 것 같아요. 내가 상위 10% 안에 들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난 안 되는구나. 난 역시 실패자구나.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아예 도전도 안 했을 것 같은데, 가끔 이런 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어떤 계기가 있을 때 놀라운 그런 용감한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유형이 또 6번인 것 같아서 이 이야기를 소개를 해주고 싶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뭔가 저 대단한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대개 6번 유형은 겁이 많이 있고 자기 자신에게 확신이 없고 불안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대개는 한 99%는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가끔 다른 사람들이 느끼기에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하지? 진짜 용감하다, 대단하다 라는 모습을 보이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그런 좀 뭔가 내재된 잠재력이 있는 유형이다라는 생각이 이 설명을 듣고 많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찍 끝내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또 길어지게 되었는데, 이제 마무리를 해보자면, 요즘에 안 좋은 사건들이 계속해서 연달아서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저도 많이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힘든 만큼만 슬퍼하자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슬퍼하되, 마음 아파하되, 슬퍼하기만 하자.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끔찍한 참사가 일어났는데 너는 어떻게 웃으면서 그렇게 일상생활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제가 제 자신을 갉아먹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느껴야 할 감정은 저는 슬픔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같이 슬퍼해주는 것이 그들이 원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확실하게 단언할 수 있는 건, 살 사람은 살아야 돼요. 이건 너무나 확실해요. 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산 사람이 죽어야 하는 법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막 놀러 다니세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다니세요,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아니지만, 슬퍼하되 슬퍼만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마치 내가 지금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잠을 자고 밥을 먹고 일을 하는 것이 죄처럼 느낄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너무 자기를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실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도 있고, 혹시라도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을까봐 과하게 나를 죽여가면서 이 아픔을 해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노파심에 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었네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리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애니어그램 유형에 대한 간단한 1번부터 9번까지 간단한 설명을 이렇게 해보도록 할 텐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같이 좀 재밌게 보려면 자기 유형을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더보기란에 제가 첨부해 놓은 그 무료 성격 검사 그 사이트 들어가셔서 한번 자기 유형이 무엇이 나왔는지 확인해 보시고, 제가 설명드리는 것과 좀 비교해 가시면서 시청하시면 더 재밌을 것 같으니까, 어, 다음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짬날 때 이렇게 한 5분, 10분 정도 검사해보는 시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